지금 이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를 저희가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또 이산가족 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서 제가 이제 여러 많은 것을 느끼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있고 또 이러한 저희 마음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차에서는 개량 말씀을 드렸지만 이산가족의 날이 반드시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9월달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될 것으로 거의 지금 보고 있습니다. 1982년도 8월 12일 날이 우리 이북 도민회에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1953년도에 휴전이 되고서 1970년까지 말이죠. 남북한은 굉장히 극한 대립을 갖습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8월 12일 날 대한자유주의자사의 최두선 총재께서 남북 이산가족들의 한이 많은데 이런 것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71년도 8월 12일 날 최두선 대한적십자 총재가 북한 적십자사 총재한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북한에서 덥석 받아가지고 그걸 하자 이래가지고 1971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여튼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73년도 이후로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오선 납치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무장공비 파견 이래가지고 다시 남북한이 아주 극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1982년도에 우리 이북 도민회가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한 지 1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산가족 문제를 한번 제의해보자 그래가지고 바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을 바로 1982년 8월 12일 날 제1회 이산가족의 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82년도에 저러한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정부와 우리 이북도민회가 합심이 돼서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그러한 별도의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1천만 이산가족 재회위원회라는 것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를 만드시는 발기인과 그때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때 우리 오늘 박정희 총장이 여기 사회를 봤지만 이런 사회를 당시에 강인덕 잘 아시죠? 강인덕 장관님은 잘 아시죠? 이분이 사회를 보시고 그다음에 주원 장관께서 임시의장을 해서 초대 위원장으로 조용식 박사님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식 위원장님께서는 82년서부터 해가지고 20년 동안 첫 번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는 이재훈 변호사님이 6년을 하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상철 위원장께서 12년을 하셨죠.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올해 이제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국토통일원 지금 이제 통일부에서 네 번째로 허가를 받은 그런 등록 단체입니다.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의 이 창립의 목적은 이와 같이 6개로다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정부의 이런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 대화 제의를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뭐 저희가 유엔에 가서도 저희가 이제 그 북한 대사관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산가족 문제, 그 다음에 고향 방문단 추진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서면으로 직접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CR이 좀 안 맥히겠죠, 요즘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남북 대화 제의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창립 목적에 나와 있지만 그다지 저희가 활발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세 번째, 국제기구를 통한 활동.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이외에는 저희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부의 대화교섭에 참여를 한다. 뭐 이거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대한적십자사하고 같이 가서 추첨도 하고 뭐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신광례를 한 그런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지원, 통일 후에 고향마을 재건에 이바지한다. 이거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지금요. 뭐 그래서 어느 마을에 뭐가 있고 그다음에 각 지금 시, 군별로 읍, 동별로 다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2세들에게 그 고향 알리기라든지 뭐 이런 거 활동, 그다음에 청년회들한테 저희가 그 매년 그 모임을 할 때 저희가 가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 김현숙 고모님이 가서 상봉한 것도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산가족 후계 세대 교육 훈련 저희가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는 자 이제 우리하고 사실 뭐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이북도민 중앙연합회죠. 우리 경기도에 오늘 윤일영 회장님도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지금 그 평안북도 도민회장이면서 지금 연합회장하는 허덕길 회장께서 오늘 사실 꼭 오늘 참석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내일 모레 또 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늘 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북도민회의 주요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이게 뭐 그 정보 수집,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통일을 위한 다각적 연구. 자, 요게 지금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뭐 권익증대 사업, 뭐 이런 기관지 향상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 사업,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 중앙연합회를 만들었으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그 도민회는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도민회, 각각의 뭐 시민회, 각각의 군민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목표보다는 아주 그 축소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아무튼 이러한 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와 그다음에 우리 중앙연합회가 이런 하는 일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통일을 위한 다각적인 뭐 연구나 조사, 그 다음에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그 문제들, 특히 그 국제기구와의 협조 문제, 그 다음에 뭐 이런 재회를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의 창립 목적에 부합되는 것과 그 다음에
도민연합회의 사업 목적과 그 다음에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함축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임원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줄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 통일이잖아요. 여기서 통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통일을 반대하시는 분은 잠시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부 다 통일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도대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 요거를 오늘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북한으로 보면 말이죠, 6.25 남침으로 인해서 가장 적기를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해가지고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몇 달 만에 부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적화 통일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못했죠. 북한으로 보면 말이죠, 1950년이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 이후에 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중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고난의 행군이라 그러죠.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 고난의 행군은 사실 김일성이의 그 나이가 뭐 김일성이 나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뭐 우리나라 사람이면 뭐 내가 연세라고 그럴 텐데 김일성이는 뭐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38년도서부터 39년도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권한의 행군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일제시대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인데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그 추운 겨울에 일본군들과 싸우면서 100일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그 추운데 뭐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투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 12월 정도 되면은 북한 군인들 뭐 학생들 해가지고 빨간 리본 메고 막 백두산에 뭐 그냥 눈이 이렇게 빠지는 데 가지고 막 다니죠. 왜 그 짓을 하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차의 고난의 행군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51년도 돼가지고 그 북한의 사상적으로 김일성과 반대되고 있는 그 박헌영이를 비롯해서 또 북한의 그 당시에 그 우리로 말하면 상공부 장관이 야 이거는 너무 독재자, 김일성이 너무 독재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반란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바로 51년도서부터 북한이 말이죠, 심각한 그런 김일성 독재 체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북한 주민들을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제 2차 고난의 행군 시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의 행군은 대부분이 알다시피 이 90년대를 알고 있죠. 사실 이 고난의 행군이 94년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99년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 고난의 행군은 왜 이루어졌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련이 붕괴되죠. 그 다음에 동구권이 붕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일하게 북한 정권이 공산주의가 살아남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중국이 그동안에 조금 도와줬지만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있다가 보니까 북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러 문제로 고립을 하게 돼요. 고립을 하게 되면서 잘 아시는 홍수, 가뭄,
피해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했던 1996년도에 커다란 홍수가 일어나면서 북한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바로 이 고난의 행군, 세 번째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서 몇 명이 죽느냐? 60만이 아사를 합니다. 2천만 명 중에서 6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한국전쟁에서 죽은 군인 수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것도 전쟁을 해서 총으로 맞아 죽든지 포탄에 맞아 죽든지 이러면 억울하지도 않죠. 근데 이거는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 굶어 죽은 사람이 60만 명에 달하는 아주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그러한 그 대참극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지나서 그나마 조금 펴지기 시작할까 말까, 바로 이 3차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러한 그 주민들의 그런 불만을 해소하고자 북한은 그때부터 뭐를 하느냐면 바로 이 핵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몰랐죠. 그 이후에 1991년도서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대북제재입니다. 대북제재가 1991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엔이 말이죠. 10차례에 걸쳐서 대북제재를 합니다. 유엔 결의가 매년 유엔 결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10차례에 걸쳐서 대북제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제4차 그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북한은 이런 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바로 이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믿을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믿을 거는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못 믿고 온리 믿을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하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외교력 이런 걸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그 10차례에 걸쳐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8번째 UN 2371호 대북 그 제재 안에 보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원유를 갖다가 1년에 400만 배럴로다가 줄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석유리 제품 역시 전체적으로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2017년에 2371호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이게 나온 결과인데 그때 이제 뭐 해외 수출도 줄여버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외국에 나가 있는 그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거 송출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1년에 원유 400만 배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1년에 원유 수입을 얼마를 하냐면요. 11억 2천만 배럴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11억 2천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는데 북한은 400만 배럴로다가 이걸 축소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 계산기 있는 사람 한번 계산기 해보세요. 11억 2천만 나누기 한번 400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하루치 됩니까? 한 열흘치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국이 지금 미국에다가 지금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죠. 예.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중국은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거 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중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보세요. 중국이 말이죠. 미국한테 이제 한번 대든다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이 중국의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국방대학원장이 얘기했던 정말 미국이 악독하고 악랄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 지금 이 남중국해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말이죠. 보세요. 대한민국 여기 미군 기지 있어요. 자, 일본의 오키나와 있죠. 미국의 괌 있어요. 요 대만에 말이죠. 지금 대만은 국교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들 그 당선이 되면은요, 5번째 안으로 다 초청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만이죠. 왜 대만을 부르겠어요?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리핀 군사협력 강력하게 하고 대만에다 무기 수출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싱가포르에다가 여기 스텔스 기가 갖다 놨죠. 터키에다가 군사협력하고 있죠. 인도에도 군사협력하고 있죠. 파키스탄에 미군 기지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미군 기지 있고, 키르기스탄에 미 공군 기지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저기 바둑으로만 완전 아다리 돼 있죠, 이렇게요. 지금 중국이 말이죠, 까부른다고 해본들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 미국은 여기 그 지금 있는 중국의 그 다유시라고 하는 그 교수인데, 이 사람이 국방대학원의 원장입니다. 중국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던 4가지가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두 번째, 미국의 수법이 이렇게 악독할 줄도 몰랐다. 세 번째, 중국이 미국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중국을 동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미국이 막 지금 중국 때리고 있는데 중국 편 드는 나라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홍콩이 받아들입니까? 홍콩은 뭐 중국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째, 중국 때리기를 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보면 친중파가 있고 친미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어떤 당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되는데 지금 미국은 말이요, 민주공화당이 말이죠, 동시에 지금 죽이고 있어요. 동시에. 근데 이게요, 이거보다도 더 웃긴 게요, 지금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해야 될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0가지는 생각지 못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꼭 해야 될 게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미국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더라. 진짜 호랑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미국이 계속 잘못을 저지를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죽이려면 그냥 죽어도 한 놈만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미국은 이념 가치보다는 이념을 중시하더라. 예. 네 번째, 미국 앞에서 우리가 세계 제일이다, 또 우리가 추월한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미국은 그 남한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는다. 뭐 조금 잘못했더라도 그냥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세계의 큰 형님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번째, 미국 앞에서 정보 공유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8번째, 미국은 전략의 고수다. 따라서 적이라고 찍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9번째는 미국 선거가 국가 전력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과 어떤 그 대립 관계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좀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은 오판이라는 얘기예요. 10번째,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판 붙어보겠다고 하는 순진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지금 중국의 가장 그 싱크탱크의 대표적인 그 다이씨가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한테 붙어보려고 별짓을 다 했죠.
위안화를 갖다가 지금 뭐 세계의 어떤 그 통화의 대표적인 통화, 기축 통화로 한번 하려고 한번 했다가 또 되게 터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좀 홍콩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믿었던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참하게 지금 라이트, 레프트, 어퍼가 뭐 사정없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믿는 건 뭐냐? 딱 하나. 핵입니다. 핵.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핵입니다. 경제력, 우리하고 게임도 안 돼요. 국력, 국격, 게임도 안 돼요. 모든 거 다 안 돼요. 그러나 얘네들은 정말 배를 굶주려 가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핵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미국이 말이죠. 야, 니네 비핵화해라. 니네 비핵화하면은 우리 협상에 응해줄게 라고 말을 하지만 북한이 응하나요? 절대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2018년도까지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쏘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유엔에서 제재가 계속 갔잖아요. 10차례에 걸쳐서. 근데 이 핵은 말이죠. 1950년도에 6.25 전쟁에서 정말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적화 통일을 했는데 안 된 이후로부터는 바로 이 핵을 들고 나온 겁니다. 왜? 한 번도 주인은 한번 돼보려고 했는데 주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북한이 지금 북한과도 미국과도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한국과도 대화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통일이 되나 보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그럴까요? 지금 남북 대화를 하자 무슨 전화선을 개통을 하자 하자 하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알다시피 며칠 전에 터져나온 간첩단 나오잖아요. 스텔스기 그 도입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그 간첩단 적발했잖아요. 근데 그 간첩단 적발한 것도요, 그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민주당 그 정부 내에서 이거 왜 발표를 하겠어요? 간첩단을요. 이 간첩단이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북한의 전술 전략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우리로 말하면 헌법에는요,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북한은 적화 통일이라는 것이 변함없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정치인이나 그 좌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반국법 폐지하자고 그러죠. 지금 북한엔 말이죠, 헌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화 통일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순진한 생각으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얘네는 그것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런 간첩들을 계속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고 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지를 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이 핵이 무기가 되고 또 이 핵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덤벼들고 미국을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간 겁니다. 이게 지금 그 1991년도에 97년도에 그 황장엽 그 노동당 비서가 망명을 했잖아요. 그분이 말씀한 것 중에 아주 정확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황장엽 비서는요, 북한의 2인자입니다. 김일성이의 주체사상을 만들었고, 김일성 대학의 총장했잖아요.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장 됐었어요.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한으로 다 귀순했잖아요. 와가지고 딱 한 말이 뭐냐. 북한은 지금 현재 바로 이 핵을 얘기한 겁니다. 핵을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땅굴을 얘기한 거예요. 북한은 지금 많은 땅굴과 그다음에 많은 그 지하로다가 돼 있는 요새를 만들고 있고,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불리하게 되면 바로 핵 단추를 가지고 중국으로 피신을 하면서 그 핵폭탄을 누를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누를 것이다. 이게 황장엽 선생이 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북한의 2인자, 이거를 계획했던 사람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우리는 유일한 해법이 결국은 뭐냐면 평화통일밖에는 없어요. 평화통. 지금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2차 대전이 끝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일본이 고구마 2방 먹었죠. 그게 바로 이제 핵폭탄입니다. 1941년도 그 12월 7일 날 일본이 겁도 없이 그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공습을 해서 미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 가서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왜? 일본은 동남아를 집어먹을 생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한 나라를 바로 이 동남아시아로 본 거죠. 석유도 나고 나무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것의 걸림돌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진주만 공습인데, 진주만 공습을 하고 나서 미국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41년서부터 해가지고 45년까지 뭐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과 배, 항공기들이 뭐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게 자초를 한 게 바로 일본이에요. 근데 결국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미국이 바로 이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핵폭탄을 투하를 하기까지는 정말 굉장한 고심을 했어요. 저희 그 시카고 지부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시카고 대학이 세계의 미국에서 있는 3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 시카고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 시카고 대학에서 바로 이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 가면은요, 거기에 그 핵폭탄을 만들었던 거를 거기 조형물이 있고, 거기에서 그 시카고에 있는 항구까지 갖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송을 시켜가지고 B29에 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요 핵폭탄을 써야 되겠다. 결국은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 핵폭탄을 투하를 하는 겁니다.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한 개 먹이고, 그다음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먹이죠. 이 핵폭탄의 위력은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미국이 말이죠, 일본을 갖다 5개 도시를 선정을 했어요. 요거를 어디에다가 먹일까 이래가지고 5개를 선정을 했었어요. 이 5개를 선정하는 데는 첫 번째, 군사기지하고 연관이 있는 곳, 산업기지가 연관이 있는 것.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일본을 상징할 수 있는 곳.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아도 시대 때의 수도라든지 뭐 5개 도시를 그래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도시 중에서 3개 지역을 이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3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히로시마가 말이죠, 아주 복도 지지 없는 도시예요, 여기가. 왜냐하면은 그때 그 히로시마하고 히로시마, 고쿠라, 나가사키 3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1차 핵폭탄 떨어뜨린 거 1차를 선정을 했는데, 마침 히로시마가 날씨가 그날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히로시마를 선정을 합니다. 당시에 그 히로시마의 인구가 말이죠,
24만. 24만. 당시 일본의 일곱 번째 도시가 바로 이제 히로시마입니다. 근데 이 히로시마는요, 이군 사령부, 우리는 말하면 이군 사령부가 주둔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기지도 많고 군 요새예요. 거기가 요새라기보다 군 기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8월 6일 날 딱 한 방을 매기는데, 이게 폭발이 되고 1초 만에 온도가 몇 도가 되냐면 6,000도입니다. 6,000도. 그래서 이 6,000도에 1초 만에 사망한 인구가 8만 명입니다. 24만 중에서 8만, 3분의 1이 1초 만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시속, 이게 그 320km의 강풍이 불면서 추가적으로 사망한 인구가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5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5분 만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히로시마에서 죽은 사람이 약 16만 명입니다. 순식간에 죽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근데 이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것이 뭐냐면은 원자폭탄, 말 그대로 원자폭탄인데요. 이거는 이 원자폭탄의 모양이 보면은요, 하나 이렇게 길쭉한 게 있죠. 기존 포탄처럼 이렇게 길쭉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우라늄으로 만드는 원자폭탄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꼬맹이라고 불러요. 꼬맹이. 미국에서 그 B-29 타고 갈 때 별명을 꼬맹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거는. 요거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본다면은 요 두 번째 100인 요 나가사키의 폭탄은 말이죠. 이거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의 1.5배 정도 강한 겁니다. 요거는. 이 나가사키의 두 번째 터뜨린 거는 뚱뚱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정은이가 무슨 수소폭탄 만들었다고 이렇게 무슨 동그란 폭탄 같은 거 앞에서 이렇게 했는 거 보셨죠?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게. 뚱뚱이라고 그래요, 요거를요. 그래서 이 뚱뚱이가 이게 이제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건데, 요게 한 1.5배 정도 센 겁니다. 근데 당시에 나가사키의 인구가 24만 명인데요. 미국은 일본은 미국이 이런 큰 공습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히로시마도 B-29가 세대가 떠가지고 오니까 대충 정찰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불과 5분 만에 그냥 이렇게 초토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가사키에서는 공습이 일어나면 막 숨고 또 어디 인근으로 다 피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히로시마에 비해서 피해는 굉장히 줄었어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터지자마자 7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아까처럼요. 그 자리에서. 그다음 부상이 한 7만 5천 명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해외 어디 산속으로 좀 도망가고 이래서 죽었던 것이지 정말 피해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8월 9일이잖아요. 8월 12일 날 계획을 잡은 게 바로 뭐냐면은 도쿄 공습입니다. 도쿄를 갖다가 다음에는 세 번째로 먹인다고 딱 해고 있는데 일본이 항복을 했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맺은 것도 바로 이 원자폭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나 대지포 보면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그런 무기입니다. 지금 현재 추정컨대 북한은 이거의 몇십 배 정도 되는 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이 위력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그런 핵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대도시 서울, 인천,
뭐 대구, 부산 뭐 이런 데 떨어진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핵무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그런 대북 제재,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제 지원 뭐 이런 걸 뿌리치고 더 큰 거를 얻기 위해서, 더 큰 거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적화 통일입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핵무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핵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될까? 이거 계속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겠죠? 짊어지고 가야 돼요. 자, 이 핵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일본의 이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전쟁에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북한은 ICBM이나 SLBM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대륙간 유도탄인데 이게 뭐 대략적으로 한 뭐 8,000m씩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쏘면은 미국의 본토까지 다 날아가요. 이게요. 이게 지금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미사일 요격 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지만 이게 이제 SLBM 같은 거는 뭐냐면 잠수함에서 쏘거든요. 근데 잠수함은 어디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데서 쏘는데 이거 요격하기는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핵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믿을 때는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 지형에서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때가 북한을 믿어야 됩니까? 중국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딜 믿어야 되죠? 믿을 거는. 저는 믿을 거는 말이죠.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로부터 말이죠. 뭐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한반도의 지형이라는 거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서 이 교차하는 아주 중대한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바로 이 한반도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내가 왜 그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 흔한 얘기로 말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 내 친구가 학교에서 짱이고 정말 싸움 잘하는 놈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은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얻어맞고 돈 뺏기고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가장 강력하고 또 우리와 경제체제나 그 다음에 정치체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저희하고 유사한 데가 미국 아닙니까? 믿을 거는 저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만이 이 북핵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라든지 러시아 문제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여기는. 미국의 국방력, 우리 예산 560조 정도 되는데 미국의 1년 예산이 약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1,000조. 우리 예산 거의 한 2배 정도 쓰죠.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조국. 미국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이 말이죠. 인도도 앞질러요. 인도도 앞질르고요. 프랑스도 독일도 앞질릅니다. 우리 1년 예산이요. 그거 잘 모르셨죠? 독일보다 우리가 예산이 훨씬 적을 거로 생각하죠. 천만에요. 1년 예산이 우리가 독일보다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거는 이제 저는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 정책이 한반도에 도대체 정책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기여를 해야 된다는 보는 겁니다. 자, 미국의 한반도 정책 중에서 북핵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미국은 처음에요. 순진한 생각으로 북한에다가 뭐 했냐면 니네 비핵화 해라. 니네 비핵화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국교 정상화 할게. 처음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화조약도 체결할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말이죠. 정치가 어떤 거는 뭐 한 4년 5년에 바뀌고 뭐 한 10년에 막 바뀌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북한은 한 번 그 직책 맡으면 거의 몇 년 합니까? 20년 30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해도 얘네들은요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을. 그러니까 그 미국의 순진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콧방귀 뀌는 데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부시나 트럼프 때 와가지고 조금 강화되죠, 이제요. 왜? 이때는 대북 제재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갈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 일방적인 그런 비핵화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러죠. 우선은 신뢰가 구축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평화 체제를 하고 난 다음에 북미 관계를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때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그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이브 아이디라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하고 검증되고 뭐 이런 것을 원하고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거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제프리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말이죠. 북한이라는 나라에 있는 핵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있는 겁니다. 즉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죠. 미국도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해요.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들은 뭐냐면 북한에 있는 이 핵무기를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이 북핵 정책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국제기구 OECD가 약 한 38개국 되죠. 이게 이 OECD가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미국이 결국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이거를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이게 알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OECD 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말이죠. 선진국으로 즉 OECD를 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선진국으로 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진국 된 나라 우리나라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이 이길까요? 안 그렇거든요. 미국의 정책 중에 가장 대표 정책이 뭐냐면 마샬 플랜이에요. 이 마샬 플랜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소련으로부터의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마샬 장관이 주장했던 그런 정책인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막대한 부를 챙기게 되죠. 그죠? 2차 대전 때 무기 팔아먹고 뭐 경제 팔아먹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샬 플랜의 계획을 해가지고 이 동독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엄청난 원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국을 지키는 하나의 일원이 되면서 결국은 민주주의를 갖다가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독립정신에 기초한 그런 정책을 피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에 맞서서 소련이 그거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의 코민 포럼이라고 또 만들죠. 동구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마샬 플랜과 반대되는 그런 것도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 결국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그 정책을 바로 이 마샬 플랜과 같은 정책을 한반도에도 펼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국의 원조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왜?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뒤에서 이렇게 총 들고 칼 들고 있는데 뭐를 핸들 일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게 생긴 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 에치슨 라인이에요. 이 에치슨 라인이 이게 잘못 꽂아가지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6.25 전쟁 난 거 아닙니까? 예? 예전에 미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1950년 1월 20일 날 말이죠.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선에 이렇게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김일성이가 어떻게든지 남한을 갖다가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모택동이나 그다음에 그 소련에서는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니네 이랬다가 3차 대전 나면은 그 소련이나 중국이 또 작살이 나니까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렸어요. 근데 요 엣지 라인이 딱 거지니까 북한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맥힌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난 거잖아요. 6.25 전쟁이 난 거잖아요. 이게요. 이 엣지 라인 하나 때문에. 이거이듯이 이게 지금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정책이에요. 미국 정책 선 하나 잘못 가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요 발권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008년도 그다음에 1998년도 일어났던 미국의 그 경제 위기. 미국은 경제 위기 났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요 디폴트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금 팔고 말이죠, 은 팔고 막 이랬어야 돼요. 안 팔았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달러 찍어낸 거예요. 달러 막 찍어내서 막 풀었어요. 뭐 모기지 사태 나고 은행 부도나고 그다음 부동산 아작이 나고 그랬을 때 미국은 바로 이 기축통화가 있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가 또 살아나게 된 게 바로 G7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G7 만드는 것도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왜? 내 일종의 똘마니들 만드느라고 G7 만드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어디죠? G7 중에? 일본 아닙니까? 어쨌든 자 이래서 이 미국은 말이죠. 그런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 헤쳐나갈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뭐냐면 이 달러 때문에요. 기축통화하기 때문에. 그 결국은 지금 그때 금융 위기 났을 때에 무사히 잘 넘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부채가 말이죠. 얼마일 것 같아요? 미국의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13경. 우리나라 돈으로 13경 정도가 미국의 부채입니다. 미국의 원래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정책이에요. 마이너스 그 재정 정책을 쓰고 있어요. 왜? 마이너스 재정 정책을 안 쓰면 말이죠. 얘네는 일반적인 수출입에 대해서는요. 마이너스가 돼야 그 마이너스를 갖다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국방이라든지 그 이외의 것으로 다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무조건 마이너스 재정 정책을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채율이 200%가 넘습니다. 국가 부채가. 걱정을 해요, 미국이요? 걱정 안 해요. 우리나라 지금 부채 비율 약 한 50% 돼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요, 부채 비율이 200%예요. 200%는요, 벌써 이미 국가로 봐서는 부도, 디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까딱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축통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북대성 조약기구 만들어가지고 안방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본을 갖다가 재건시킨 메가더의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본주의를 확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이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 미국의 정책은 이 독립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에 보면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것에 근거로 해서 미국의 이 독립선언이 있게 된 건데요. 미국은 이 생명, 자유,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권리를 빼앗겼을 때는 국가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정부를 갖다가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에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기본적인 사상은 바로 그 민주주의 수호, 그다음에 자본주의 수호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 미국이 말이죠. 이게 보면은요. 그 미국이 말이죠. 1492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국을 그 신대륙 발견하잖아요. 이 1492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쫙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776년도에 독립을 하잖아요. 이때까지 약 한 280년 동안을 말이죠. 우리말로 식민지가 있던 거예요.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보면 뭐 하버드 대학도 만들죠. 그다음에 13개 주도 만들죠. 뭐 또 영국 의회에서 뭐 이제 식민지니까 여기다가 인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막 매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1776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제퍼슨이 제정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독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갖다가 통합하고 하나로 묶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280년 동안의 그런 그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1776년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링컨이 해가지고 이때 노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후에 지금까지 요게 또 몇 년 동안 이루어졌냐면 약 한 240년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1776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240년. 미국이 240년 만에 정말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중국의 왕조는요, 여기 보세요. 제일 길었던 나라, 명나라거든요. 명나라 27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면은요, 아시다시피 40년, 뭐 20년, 뭐 다 왕조가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고조선 2225년. 물론 그 위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한 2000년 정도 고조선이 됐죠. 신라 아시다시피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라 1043년이죠. 고구려 725년, 백제 678년, 발해 228년, 뭐 후백제 뭐 이런 거는 뭐 빼고, 고려 477년, 조선 500년.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본 나가리가 또 500년 하잖아요. 500년 나라가요. 중국은요, 기껏해야 반세기도 못하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지금 쫙. 근데 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불과 200년 만에 세계 가장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 독립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뭔가 좀 이렇게 친하고 잘해야 되려면 그 미국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말이죠. 미국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요, 이 1905년도에 우리나라는 한일합방을 하게 되죠. 이때요. 근데 그 이전에 일본의 까츠라하고 테프타하고 말이죠. 동경에서 밀약을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거를 조약이라고 그래요. 까츠라 테프트 조약 그랬는데 우리는 밀약 그러잖아요. 이게요. 예.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은요, 당시에 해양국가잖아요. 그 당시에 이 1800년대에 전 세계를 가장 주름 잡았던 나라가 어디냐? 영국이에요, 영국.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붙은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바로 자, 이거를 통해서 밀약을 통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먹을게. 대신에 이 조선은 우리한테 넘겨줘. 이러한 밀약을 맺은 게 바로 이 가츠라 태프트 밀약입니다. 이때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죠. 우리나라로 봐가지고요. 야, 이거 니네 일본에다가 한반도 니네 먹어.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국은요, 이념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5년도에 해방이 돼서 결국은 남쪽에는 미군이, 그 다음에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48년도에 우리가 정부가 독립이 되면서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 엣지스 라인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왜? 얘네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이 라인이라고 자기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한국도 죽이고 여기에서 한국을 작사를 냈죠. 결국은 우리가 50년에 전쟁이 나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또 미군이 참관을 하게 됩니다. 그 메가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천상륙작전 해가지고 결국은 풍전등화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낸 것이 결국은 누구냐? 또 미국이에요. 그게. 자, 미국의 정책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반도의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지금 한미동맹이 중요치 않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국하고 친하지 않고 중국하고 친할게. 러시아하고 친할게. 우리 북한하고 친할게.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싹 빼겠죠? 그죠? 싫다는데 뭐 미쳤나요? 뺀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답은 적화 통일 답이에요, 그게요. 결국은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뭐냐면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미국을 우리가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 안 하면은요, 우리가 적화 통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 미국의 지부 중에서요, 워싱턴 그 지부가 있어요. 워싱턴 지부, 그 메릴랜드 주가 있잖아요. 메릴랜드 주에서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의 워싱턴 지부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2011년도에 메릴랜드 주에서 이산가족의 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개 주가 어떤 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워싱턴 주는 우리나라보다 좀 적지만, 한반도보다 적지만. 2011년도에 메릴랜드 주에서 이산가족의 날 선포를 하고요. 그 1년 전에 2010년도에 일리노이 주에서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시카고 지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2010년도에는 일리노이 주의 주지사가 대한민국에 이산가족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미국의 두 개 주가요, 이산가족의 날 선포를 했어요. 2010년도, 2011년도에. 그것도 누가 했어요?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있는 미국의 지부에서 이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왜 미국 가면은 말이죠, 우리 윤일동 회장님 몇 년 전에 가셔가지고요, 정말 고생 무지하게 하셨어요. 예? 우리 유럽 거기 가면은 저희 놀러 가는 줄 알죠? 정말 개고생합니다. 생각도 못해요. 정말 저희요 가서 보면은요, 방이요 내가 얼마나 적으냐면은요, 방문 열고 가면은 바로 요만한 침대 하나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려면요, 그 침대 넘어서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정도 빼기 못하는 데에 우리가 숙소를 해야 예산이 딱 맞아요. 우리나라는 여인수급도 안 돼요. 아침에 가가지고 말이죠, 저녁 때까지 거기 유엔본부 들어가서
진짜 그 스위스 저희 몇 번 갔지만은요, 그 흔해 빠진 몽블랑 구경 한번 못했고요, 시내 관광 한번 못했어요. 우리 윤일용 회장이 그때 이제 미국 가셔서 이제 가셨겠지만은 그거 해고 나셔서 쓰러지셨어요. 건강하신 분이요. 그냥 뭐 워싱턴 가가지고 거기서 이틀 정도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비행기 타고 시카고 가고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다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제주도 가가지고 일 보고 와도 피곤한데 말이죠. 거기는요,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갔다가 뭐 정말 그 일을 갖다가 말이죠, 이게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거 말이죠. 이렇게 미국의 2개 주가 이산가족연합을 선포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 미국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이산가족의 아픔을 알리고, 또 미국의 정책이 정말 확 돌아가지고 뭐 폭탄이라도 터뜨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극한 상황에 아까 얘기했던 핵폭탄 터져요. 피해가 누가 보겠습니까? 그건 막아야 돼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그 경제적인 지원 말이죠. 우리가 뭐 김대중 정권 때 뭐 퍼주겠다고 막 그러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만 퍼줄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공동적으로 퍼줬으면은요,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요. 우리가 마샬 플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이듯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북한에다가 원조를 해줄 때에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주변 강국이 협조를 얻는데, 이 협조를 말이죠, 지금 중국이 누구 말 듣겠습니까? 지금 예? 러시아가 누구 말 듣겠어요? 우리나라 말 듣겠어요? 우리가 중국 가가지고 미국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고 있는데 핵무기 좀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 중국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씨알도 맥히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왜 미국이 할 수 있느냐? 미국은요, 지금 보시잖아요. 아까요,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저거는요, 패권 경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경제 전쟁도 아니에요. 이념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 미국 사람들에게는 종교 전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도 설득해야 되고, 러시아도 설득해야 되고, 일본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일본이 말이죠, 뭐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반한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그렇고, 이 반한 감정이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본이 우리의 적입니까? 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 우리한테 못된 짓을 해서 나쁜 놈이지만 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러시아가 우리의 친구겠어요? 중국이 우리의 친구겠어요? 북한이 우리의 친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 적이라고 봐요. 왜? 언제든지 우리 영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지금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과연 우리의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거 역할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한국이 해야 되는 이것 빼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알고 미국의 정책을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남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구한말 시대하고 우리하고 지금 뭐 비슷하다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공통점 한번 보면요, 이게 구한말하고 지금하고 이제 똑같아요. 이 구한말에 그 고종 황제가 이때 구한말에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고종 황제는요,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무능한 왕이라고 평가하잖아요. 그죠? 결국 뭐 고종 다음에 순종 다음에 하여튼 조선이 막을 내렸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때는요, 조선 시대의 당파 싸움이 제일 강력했던 때예요.
이 고종 때. 그리고 당파 싸움 계속 일어나죠. 외교적으로 말이죠. 이때 고종 황제가요. 이때 그 아간 파천이잖아요. 아간 파천. 이게 외교가 부재해서 그래요. 아간 파천이라는 게 어디예요? 아간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잖아요. 일국의 왕이 다른 나라의 대사관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피신을 한 거예요. 하필이면 러시아로 갔어요. 하필이면. 근데 그 당시에 1800년부터 1900년대에 전 세계를 갖다 주름 잡았던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영국이에요. 영국. 그러면은 아간 파천을 할 게 아니라 영국 대사관을 들어갔으면은요, 영국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지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영국이 말이죠. 옛날에 거문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남하하라는 거 못하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영국의 힘이었었는데 이 고종 그 때에 무능한 외교 정책을 피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간 파천을 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 보면은요. 지금 갈팡질팡하잖아요. 뭐 미국에서 하면은 우리 가서 뭐 한미 동맹 해야 된다. 중국 가면은 중국과 뭐 해야 된다. 러시아 가면 러시아하고 해야 된다. 북한 만나 가지고 우리하고 뭐 이렇게 친하자. 일본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라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략적인 요충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반도인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디에 붙어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을 갈팡질팡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좀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 해양 세력의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린 영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해양 세력의 대표가 어디예요? 미국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력이 높은 데가 일본이에요. 근데 러시아, 중국, 북한은 어디예요? 이거는 대륙 세력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한말 시대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 권력의 무능. 뭐 요거는 지금 뭐 정부를 지금 비판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네요.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 요거 아까 전략적 요충지 뭐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이 분명한 정책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냐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단지 그때와 지금과의 좀 다른 점을 보면 정치적인 이게 이제 주제가 아니라 이거 주체예요. 이게 점이 하나가 빠졌어요. 정치적인 주체가 누구냐? 구한말 때는 영국이 들어가 있어서 영국, 즉 조선,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6개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영국이 빠졌잖아요. 그죠? 영국이 빠지고 남북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그 다음에 북중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것이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어쨌든 정치 체제가 돼 있는 거는 지금과 조금 상한 단지 영국이 전 세계에서 해양국가로다가 넘버원이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인해 가지고 좀 수축이 되면서 이 판에 지금 이제 끼어들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영국은. 그다음에 국제 질서의 패권국이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국이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이제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정치 체제 역시 당시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조선 시대에는 말이죠. 한반도가 한 개의 왕조가 통치해가지고 한 개의 체제로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대한제국까지. 근데 지금은 뭐냐? 정치 체제가 남북으로 갈렸단 말이에요. 이념적으로 갈리고 또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지금 갈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했죠.
그다음 동맹관계도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한미일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와 지금과는 아까 얘기했던 영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좀 달라지는 그런 동맹관계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말이죠,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이 발자취라는 것은, 역사라는 건 돌고 돌고 결국은 그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식인데, 그걸 무시하는 나라는 말이죠, 전 세계에서 다 망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말이죠, 이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 침해했죠. 얼마 전에 했잖아요. 처음으로 말이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북한이 아주 그 대립을 하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간을 본 겁니다. 자, 우리가 전투기로 해서 한국의 영공과 일본의 영공을 했을 때 과연 반응이 뭘까? 이 보고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즉각적인 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 18대의 전투기 발진했어요. 그래가지고 경보사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본 방공구역으로 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또 자유대 전투기가 10대 출격이 된 거예요. 일촉즉발이에요, 그때. 이 과정에서 이 네 나라의 군용기 30여 대가 돼가지고 아주 그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우리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역사가 구한말 시대에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된 것이 이 충돌 직전까지 갔었던 그러한 그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요, 러시아하고 중국 공군이 우리나라 침범하죠. 일본은 경제보복하고 뭐 독도 영유권 주장한다고 또 저짓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북한은 또 핵하고 미사일로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아주 그 중요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홍콩이 중국에다 반환되고 난 이후에 세계 경제의 중심이 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선진국에 의해서 홍콩이라는 데가 생겨난 겁니다. 자유무역지대가 생겨난 거예요.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홍콩은 그 영국의 식민지로 하면서 미국이 경제 자유지역으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 세계 금융 허브로다가 커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환이 됐잖아요. 반환이 됐는데 어떤 나라든 간에 강력한 금융 체제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면요, 완전 선진국입니다. 지금 금융의 가장 선진국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의 전 세계 금융 3대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뉴욕 시장, 동경 시장, 런던 시장이잖아요. 그다음에 홍콩 시장, 자본 시장, 그렇게 네 군데였었는데 지금 홍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졌잖아요, 지금요. 이거를 핵시트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핵시트의 HK가 홍콩이에요. 홍콩의 요 퇴장, 시트라고 하는 익시트라고 하는 거를 해서 신조어인데 핵시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다음번 넥스트 홍콩의 기회가 우리한테 온 겁니다. 지금 이거 잘 살려야 돼요. 이게 세계 금융허브가 홍콩에서 이 중국의 여러 가지 이런 정책으로 해서 지금 이미 금융기업, 그 다음에 기업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이제 왜? 여기다가 해본들 지금 여기는 지금 뭐냐면 중국이 중국 영어로다가 지금 하면서 중국의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를 지금 접목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시장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저는요 확언하건대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 세 개 나라예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밖에 없어요. 국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또 경제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세계 금융시장이 갈 수 있는 데는 요거 지금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밖에 없어요. 이 싱가포르는요, 여기는 금융하기에는 너무 적은 사이즈예요. 여기는 유통은 가능해요. 근데 금융은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일본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아시아에서 일본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예? 아시아에서 일본 좋아하는 나라 없죠? 그죠? 그런데다가 뻑 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일본에 돈 있는 놈들 전부 제주도 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부산에다가 그 집 사고 말이에요. 제주도에다 땅 사고 뭐 이럴 판인데 누가 그 일본의 불안한 나라 언제 어떻게 자연재해가 바닷속으로 수면일지도 모르는 나라에 누가 가겠어요? 안 됩니다. 자, 한국인데 한국은 지금 이 금융 규제가 너무 심해요. 저도 금융기관에 제가 뭐 한 26년 동안 있었지만은 은행장 선임을 하고 은행 관련 기관에 있는 사장 선임을 할 때에 주주들이 하나요? 주주들이 안 하잖아요. 그죠? 정부가 야, 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관치금융이 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지금 흠이에요. 지금 이 한국의 금융 허브로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엔 대략 세 군데로 예측을 하는데 한 군데가 어디냐? 제주도. 또 한 군데는 서울. 또 한 군데는 송도.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뭐 이게 뭐 무비자라든지 뭐 이런 거로 여건은 좋은데 이 금융 시스템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어디냐? 여의도예요, 여의도. 여의도는 금융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의도는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관치 금융으로 인해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런 관치 금융을 과감히 철폐를 하고 외국인 투자, 그다음에 외국 기업, 외국 금융에서 대선 그냥 대폭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지금 이 핵시트가 일어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요건은 우리는 평화주의를 갖다가 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 고조선에 우리나라의 국시가 지금까지도 교육의 국시가 우리 홍익인간 아닙니까? 인간을 널리 한다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도 항상 유교권의 대가족 제도를 됐기 때문에 심성이 좋아요, 사람이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우린 그래도 의리가 있고 또 그런 사기치고 그러는 기질이 없잖아요. 여기는요. 또 효도 있고요. 어른도 공경할 줄 알고 밑에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무수히 많은 나라로부터 억압을 받고 아까 했다시피 우리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500년, 1000년을 이어오지만 얼마나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공격을 했습니까? 몇천 해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를 뺏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는 정말 이 사상이 말이죠. 이게 한이 많으면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사상 중에서 뭐 오른뺨 한 대 맞으면 뭐 왼뺨 갖다 대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금융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나온 이걸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나라가 이런 식으로 500년에서 1000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로마? 여러분이 자신은 몽골이 그럴까요? 없어요. 이런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 왕조가 이렇게 된 나라는요. 자, 제가 결론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국의 미래학자 엘린 터플러라는 분이 계시죠. 아마 이분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엘린 터플러 교수가 그 저서가 한 4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은 제3의 물결이라는 책 때문에 이 엘린 터플러가 상당히 유명하게 된 분이죠. 이 엘린 터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이 1980년에 발간이 된 책인데 거기에서 요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다가올 미래의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3의 물결이라는 건 말이죠. 제1의 물결이 뭘까요? 원시시대죠. 원시시대. 원시시대라는 건 뭐냐? 농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 그러니까 원시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 씨를 파종을 하고 뭐를 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구가 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1차 농업혁명. 그게 제1의 물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죠.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이때부터 거대한 자본주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생기고 또 사람이 상당히 윤택하게 되는 그런 것이 제2차, 제2의 물결이라고 하고 지금 엘린 터플러가 얘기하는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 지금 이 정보화 사회까지 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요. 불과 20에서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제2의 물결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이 됐을 때는 기간이 얼마 걸리면 300년이 걸렸어요. 제1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농업혁명이라는 건 수천 년이 걸린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엘린 터플러가 쓴 바로 그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1997년도에 나온 책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온다. 예측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보니까 너무 그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미래 예측을 한 거예요. 그 1990년대에 이 책이 나올 때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뭐냐면은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부의 이동은 과거에 황하 문명이 돼서 중국의 서부터 시작하는 황하 문명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유럽의 로마 문명, 그리스 문명 되고 이제 로마 문명이 되면서 이게 이제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온다. 이렇게 부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아주 현실감 있게 예측을 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게 미래 화폐에 대한 얘기가 이때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 코인 같은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벌써 이 엘린 터플러는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미 벌써 이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4차 혁명 시대에는 이제 돈은 사라진다. 돈이라는 게 사라지고 미래의 화폐가 나온다. 지구의 공동체가 되면서 바로 이게 코인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요. 미국 사람이면서도 제4차 혁명에서
가장 인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부의 중요성은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잘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제4차 혁명 시대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가족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겠어요? 유럽이겠어요? 아프리카겠어요? 아시아죠? 아시아에서도 가족권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거는요. 한국, 일본, 중국 요거밖에 없잖아요. 예. 이 엘린 토플러는 그래서 이런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저서를 4개를 하면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뭐냐면은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그 부를 갖다 축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주다. 우주에 나가는 것이 무한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엘린 토플러가 얘기했던 한국은 다가올 미래의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이분이 뭐 술 먹고 헛소리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헛소리한 거예요? 네. 지금 세계 중심이 좀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부른 노래가 뭐예요? 팝송 아닙니까? 그죠? 팝송 했고 영어로 했고 다 이랬잖아요. 그때 엘비스 프리스 좋아하고 말이죠. 기타 치고 다 좋아. 지금 세계가 누구를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하고 있잖아요. 한류 때문에 이미. 예. 아유,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죠.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에서 뭐 5위, 6위하고 말이죠. 10위 안에 드는 나라. 경제력이 전 세계에서 말이죠. 요 조그만 나라에서 랭킹 9위 한다라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거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 평화 통일을 가기 위해서 세계를 리더할 이 대한민국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대한민국이 미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협조를 해서 대한민국은 미국이든 유엔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것들에 대한 지지를 받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깨고 경제 문제 해결하고 인권 문제 해결하고 통치체제 변경을 해서 우리가 평화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요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이 꿈을 꾸면 단지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부터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이거를 전파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워크숍 와가지고 뭐 가서 그냥 술 한잔 먹고 이거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이.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 나면은요 정말 폭삭망하는 거예요. 폭삭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많은 국가적인 명성, 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핵폭탄. 과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에 몇백 배의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몇백 배에 지금이요. 그래서 이제 끝내면서 여러분들 오늘 뭐 칠려면 크게 치세요. 네, 졸음 달아나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누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만요. 저보고 무슨 뭐 종북주의자 뭐라고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죠? 분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평화통일로 가기 위함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산가족 분들
특히 고령 이산가족들과 또 이산가족의 날이 정말 만들어져서 우리가 뜻하는 이산가족위원회의 정말 기본적인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참석하신 임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또 실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